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5당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 첫날인 오늘에만 13명이 등록을 마쳐 12명이 출마했던 17대 대선의 최다 후보자 기록을 이미 깼습니다. 대선 주자 TV 토론이 대선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토론 방식을 놓고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후보 5명을 초청해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 태양절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원칙을 수립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 계층별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모레부터는 거리에 후보별 현수막이 등장을 하고 길거리 유세도 시작이 됩니다. 이번 대선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 또는 삼자가 아닌 오자 구도로 치러지지요. 자, 오늘만 해도 벌써 1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모습을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대 대선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각 당 후보들은 직접 오거나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규백 사무총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로 걷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국민은 우리 민주당으로 한 표를 줄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이철우 사무총장을 통해 대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으로 안보관이 튼튼한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직접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제 선거는 제가 등록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오후에 직접 선관위를 찾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진보 후보 두 사람한테 몰려있는 여론이 반드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혁재 사무총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와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후보 등 군소 주자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뤄지는데 오늘만 13명이 접수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대선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7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거리에서 후보 현수막 그리고 선거운동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내일 오후 6시에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도 받게 되는데 1번이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후보 순서가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는 17일부터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선거사무소 설치 등 준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유세차를 동원한 선거운동이나 현수막 게시 등은 17일 0시부터 가능합니다. 선관위가 직접 게시하는 후보별 벽보도 다음 주 중 전국 각지에 붙습니다. 첫 유세 일정의 경우 아직까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17일 자정부터 새벽에 일하는 근로자들과 차례로 만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첫 유세 동선과 당 차원의 출정식 일정을 아직 검토 중입니다. 촛불 집회의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이나 안보와 관련된 장소 혹은 지방의 주요 거점 지역이 첫 유세 장소로 유력하게 꼽힙니다. 오는 18일에는 각 당 의석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의원직 사퇴가 완료된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23억여 원,
자유한국당은 119억여 원, 국민의당 86억여 원 등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기호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부여되는데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순입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기호 1번으로 대선을 치르는 건 지난 17대 대선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대선 슬로건도 확정했습니다. 슬로건은 대선 후보의 이미지, 또 대선 전략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기억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 서민, 국민, 보수, 노동.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흑수저 이미지를 내세워 서민과 중산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결국 국민이 승리했다는 의미와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을 모두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홍 후보와 보수 적통성을 놓고 겨루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을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친노동 개혁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슬로건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후보들의 슬로건은 내일 가정 이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종 유세 차량과 홍보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정권 교체와 국민 화합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는데 대선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잘 담아서 진정한 정권 교체. 안철수 후보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는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상 양강 구도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모두 비장한 각오를 밝힌 겁니다. 한편 문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한 뒤 엄홍길 대장 등 산악인들을 만나 승리 의지를 다졌고 안 후보는 서울에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틀 뒤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을 준비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본인의 강의 자료 검토 같은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 이 내용을 보도했지요. 김 교수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어제 사과도 했는데, 그런데 안 후보도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부서진 사적 이용을 묵인했다는 JTBC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전 후보 등록을 직접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뜬 겁니다. 국민의당도 김 교수가 어제 이미 사과했다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사과를 반복할수록 오히려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부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사과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을 통해 전달한 4줄짜리 사과문은 업무 부담을 준 정도인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깔린 영혼이 없는 사과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안 후보 딸 설희 씨가 법에서 정한 재산 공개 거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맞느냐며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대신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진실 규명에 책임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에게 묻지마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양측의 검증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 오늘도 영남 지역을 돌았습니다.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좌파 일중대가 싫어서 이중대 찍는 그런 비겁한 투표 행태는 옳지 않다. 당당하게 선택하고 안 되면 같이 죽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여의도 벚꽃길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설에 대해 사퇴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실명을 대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전해주시고 저는 직접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퇴는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약속의 리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후 교육 주최 결의대회에 참석해 교육 대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네, 이번 대선은 이전과 달리 후보 검증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토론 방식을 놓고 신경전도 그런 이유로 역시 거세게 벌이고 있습니다. JTBC도 오는 25일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KBS TV 토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 측을 공격했습니다. 문 후보가 건강을 이유로 스탠딩 토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시간도 서 있지 못하는 노쇠한 문재인 후보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승민 후보 측도 문 후보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토론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낸 걸 건강 문제로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라며 반발했습니다. 120분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후보자 5분, 평균 20분 정도의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말을 하고 나머지 100분 동안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논란이 일자 문 후보는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다 좋다며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JTBC는 오는 25일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TV 토론을 개최합니다.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후보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선 후보 밀착 취재 코너 마크맨이 간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인데요. 홍준표 하면 직설화법,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막말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근데 최근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지혜 기자가 1박 2일 동안 홍준표 후보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체육대회 현장인데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접 후보 등록을 하는 대신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권을 누비며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선 겁니다. 물론 좌파 이중대 등의 표현은 여전했고 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거침없는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핵 공간에 넘어가지 말고 미군의 전술핵 들여오고 그리고 해병특전사령부 창설해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제압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경북 안동에서 유림들과 만나서는 신발을 벗고 큰 절을 한 겁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시하거나 가르침이 있으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면. 지지자들의 일일이 악수를 건네는가 하면 보름 전 뒷짐을 지고 걷던 모습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도지사 사퇴 시점을 계기로 이른바 홍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말하는 방식을 놓고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직설적인 표현을 최대한 줄여 거부감을 줄이자는 겁니다. 유독 지지율이 낮은 청년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여기는 대구 김광석 거리입니다. 홍 후보는 최근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로 오히려 젊은 층의 반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잠시 뒤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취재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정책 제안서와 선물을 건네자 미소로 화답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 많이 좀 돌봐주이소. 하지만 이날 많은 청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마크맨인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지혜 기자. 자, 그러니까 홍 후보하고 1박 2일 동안 이제 밀착 취재를 했던 건데 홍 후보가 영남 지역을 돌았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남 지역은 사실 관리를 잘 안 해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쉽게 이제 압승을 거두는 곳인데 최근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홍 후보의 이 지지율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홍 후보 지지율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소폭 올랐고 한때 일부 조사에서는 이 10%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예. 최근엔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도 영남 쪽이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예. 보시다시피 전국 평균 지지율의 2배 정도 되고 또 부산, 울산, 경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서부터 이 보수 결집을 시도해서 이강 구도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예. 취지로 보입니다. 예. 다만 홍 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리포트 보면 홍준표 후보가 좀 달라졌다. 예전처럼 이렇게 거칠지 않다고 그러는데 실제 따라서 다녀보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네, 홍 후보는 평소에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이걸 바꾸고자 나선 겁니다. 특히 캠프 내에서는 뒷짐을 지고 걷지 말라거나 또 예. 홍 후보가 눈이 나쁜 편이라서 평소에 고개를 젖히고 사람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데 내려다보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숙이네요. 지금 예, 영상을 그렇습니다. 보면. 이런 예. 것들을 그래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보수적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깍듯하게 유림들과 만나고 또 시장을 찾아서도 허리를 굽히고 상인들과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사실 쉽게 변하기는 어려운 건데 뭐 얼마 전만 해도 TV 토론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친북 좌파 아니냐 면전에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변했다 진짜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예를 들어 뭐 자살 검토 발언 예. 이런 표현과 비교를 하면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후보 개인적으로 비호감도를 줄이는 동시에 큰 틀에서는 안보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예. 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 더 있어 보면 대북 위기가 막바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가 좌우 대결이 되지 지금 좌파 1, 2중대가 약진하는 그런 선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 후보는 가는 곳마다 이 국민의당을 호남 이중대라고 칭하면서 좌파와 우파 이런 이분법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본인에 대한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보수표를 좀 끌어모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보 프레임은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예. 이 오늘 태양절에 맞춰서 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한반도 안보기원 부산 애국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보수우파 결집을 호소를 했고요.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획 탄핵설을 제기하면서 아직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불과 일주일 전인가만 해도 본인 페이스북에 탄핵될 만하다
한해 때도 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친박 쪽에 좀 어떻게 보면 표심을 좀 얻어야겠다 이런 전략이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맞아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핵실험과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게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자, 오늘 퍼레이드에는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기념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조선중앙TV로 실황 중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주석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좌우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총리가 자리했고 숙청선이 돌았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은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와 군 소식통은 기존 공개한 ICBM보다 길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과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도 공개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극성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화생방 특수부대도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를 대거 등장시킨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맞서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요즘은 북한 동향 못지않게 관심이 가고 또 우려가 되는 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의 휴양지에 머무르면서 오늘 북한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마라라고를 찾은 뒤 일체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마라라고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를 잇따라 만나 대북 강경책을 내놨던 곳인데다 시리아 폭격을 지켜본 곳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백악관 외교안보팀과 화상회의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대북 정책 전략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nd I will say this, he is doing the wrong thing. 정권 교체부터 북한 핵보유국 인정까지 양극단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뒤 북핵은 반드시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군사 옵션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일본 언론은 태평양에서 이동 중인 니미츠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신의 스텔스기 F-35가 폭탄 탑재 훈련을 벌였다고도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일 서울에 도착한 뒤 논의할 내용에도 군사적 조치가 담겨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무더기로 공개한 전략 무기를 놓고도 더욱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태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언급했고 곧이어 중국 국제항공의 평양 취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석탄 수입 중단 조치에 이어서 하늘길까지 막는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북한 군사 퍼레이드를 생중계한 중국 CCTV는 매시간 관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강도 높은 경고도 나왔습니다. 不管是谁，如果要在半岛生战生乱，那就要为此承担历史责任，为此付出相应的代价。 수시간 뒤 북한에 취항하는 유일한 외국 항공사인 에어차이나가 17일부터 평양 노선 취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정 중단이라고 했지만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아 제재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에 이어 원유 금수 조치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왕이 부장은 러시아 외상과 심야 통화를 갖고 북핵 공동 보조를 다짐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휴전협정 체결국인 중국도 동시에 군대를 파견해 비핵, 친중 정권 수립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자, 오늘 북한군의 열병식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진행이 돼서 더 큰 관심이 모아졌지요. 자, 정치부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태훈 기자. 자, 오늘 열병식에서 뉴스 ICBM이죠?
네, 일단 국제사회가 ICBM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제한하면서 남측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협박용으로 이제 ICBM을 강조했던 건데, 자, 오늘 이제 ICBM 기술, 그래서 ICBM이 실제 등장했는데 이게 실제 ICBM은 맞습니까? 일단 북한이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으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ICBM급 3개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사관만 공개한 2개 중 하나는 기존 액체 기반의 KN-14 개량형과 나머지 하나는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KN-08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세 가지 ICBM이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바퀴 축이 6개인 차량에 실려 있는 게 고체 연료 기반의 KN-08 개량형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오늘 등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퀴축이 7개 차량에 실린 것은 발사관입니다. 발사체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북극성 2형을 기반으로 사거리를 늘린 신형 ICBM급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다음 화면은요. 바퀴축이 8개인 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KN-14를 공중으로 살짝 띄운 뒤에 점화시키는 이른바 콜드런치 방식으로 개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시험 발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 그리고 ICBM 미사일 발사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임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이 보는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선제 타격 등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발언, 이것에 좀 그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베이징 평양 노선을 잠정 중단하는 등 중국 또한 북한에 보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역대 가장 강력한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체제 유지 또한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암시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미국의 선제 타격설도 이제 뭐 계속 우려도 나오고 거론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최근에 미국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선제 타격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 상황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북한 타격은 이들 나라와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우선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만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습적으로 선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폭설, 즉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고요. 이런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나타나는 사전 징후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날짜까지 박아서 북폭설이 뭐 돌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오늘 목포신항에는 하루 종일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미수습자의 빠른 수습을 기원하면서 희생자들도 추모했습니다.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선체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목포신항 연결해보죠. 이상혁 기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목포신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많은 추모객들이 이곳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시민들 일부는 미수습자 가족인 이금희 씨를 만나 직접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곳 목포신항에선 3주기 추모 행사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렇게 추모 행사가 열리지 않길 바란 건 아무래도 못 찾은 미수습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측은 아직 배 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포신항에서 열기로 했던 3주기 공식 추모 행사 역시 이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취소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건 역시 미수습자 수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일 테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선체 내부 수색 계획이 나올 거라던데요. 남은 작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수부는 오늘 오전 선체 겉면에 남아있는 이 진흙과 소금기를 씻어내는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 오후에는 선체 창문이나 출입구, 이 틈새 부분에 물과 살충제를 섞어 뿌리는 방식으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쯤 이 작업자들이 이 선체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이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수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현 선미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뼈 조각 17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수부는 동물뼈인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선체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 안전이 우려가 되는데 작업자들은 어떻게 선체 안으로 들어가죠? 네, 선체 창문이나 벌어진 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을 위해서 현재 옆으로 누워있는 선체 윗부분, 그러니까 배 오른쪽으로 26m 높이 구조물 워킹타워를 이 선수와 선미 부분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합니다. 이 작업자들은 이 구조물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배 오른쪽에 250m 둘레 안전 난간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네, 저희 취재팀은 해수부가 선체 보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수색에 성공하려면 선체 변형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수부는 추가로 변형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로 선체 주요 포인트 4곳을 정해 계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수부는 추가적인 선체 변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이 선체 보관 계획에 대해선 선체 조사위와 협의해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목포신항뿐 아니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시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수 기자, 언뜻 보기에 지금 무대에서 행사가 한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2번째 광화문 촛불 집회는 3주 만에 다시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오늘 집회에서는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행사는 7시부터였습니다.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과 유족들이 시민들과 또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직접 편지를 써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참사의 원인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호소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무대에는 앞서 가수 한영애 씨와 권진원 씨가 올라서 노래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조금 뒤인 한 10분쯤 뒤부터 또 가수 이승환 씨가 무대에서 본인의 추모곡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촛불 집회에 비하면 오늘은 날씨까지 따뜻한데요. 시민들도 행사에 직접 참여했죠. 네, 오늘은 일찍부터 이곳 광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엽서를 쓰는 부스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아이 어머니는 지난 겨울 동안 너무 날이 추워서 아이와 함께 나오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면서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이곳을 찾아서 유족들을 위해서 힘이 돼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3년째 유족들을 위한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헌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편 이곳에서 900m도 떨어지지 않은 이 대한문에서는 이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바로 친박단체의 집회가 오늘도 이어진 건데 세월호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곳 광장뿐만 아니라 이곳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진도 팽목항 그리고 안산, 인천,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는 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던 곳인데 3주기 기억식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 앞서서는 단원고 졸업생들이 시민들을 위한 합창곡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세월호를 함께 떠올리면서 행진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WK 전 상무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세관장 인사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와 8천만 원대 주식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 씨의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보이스피싱에서 흔히 쓰는 수법인데요. 막상 당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법에 속아 넘어갈 뻔했던 70대 여성이 경찰과 필담을 주고받으면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뒤를 쫓아간 경찰에 결국 붙잡힙니다. 이를 지켜보던 70살 박모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며 비명소리를 들려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겁니다. 막 밟으면 또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도 나면서 하니까 이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2천만 원만 나 좀 빨리 좀 보내주면 안 되느냐 그래.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은 박 씨가 큰 돈을 인출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사이 경찰은 박 씨가 조직원과 통화를 이어가도록 상황에 맞는 답을 종이에 적어 일러줬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대처 요령을 다시 필담을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28살의 중국 동포 조직원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원이 총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경북의 한 대학에 발달 장애인만을 위한 기숙형 고등교육기관이 국내에선 유일하게 설치돼 있는데요. 이 기숙사에 한 미국인이 부임해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1인 3역,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사감 선생님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잠들기 전까진 문이 열려 있어 늘 학생들이 찾아오는 미국인 사감 선생님 칼 윌슨 씨의 방입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남짓이지만 학생들에겐 벌써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사감 역할은 기본, 저녁엔 모국어 실력을 발휘해 영어 강사로 변하고 아이스하키 선수 경력을 살려 학생들의 운동 코치로 나섭니다. 밥을 먹거나 노래방에 갈 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You know, it's just great to have them around and, you know, to realize what I have here. And there's just so much love and, you know, companionship and friendship, and it's great. 한국 영화와 K-팝을 사랑해 한국행을 결심했던 윌슨 씨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But my dad grew up driving a special needs school bus, so I would ride with him and help him with the students. So, yeah, it was always a part of my life.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가능한 한 많이 해보고 싶다는 윌슨 씨는 그러기 위해 요즘 매일 6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사교육을 감당할 만한 집안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말은 늘 있어 왔죠. 지난 3년간 150만여 명의 전국 4년제 대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을 JTBC가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 내역은 소득 분위별로 나뉘어서 출신 가정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역시 명문대로 불리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보한 전국 4년제 대학 203곳에서 최근 3년간 재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입니다. 이 중 소득 하위 1, 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출신이 전체 학생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가 10.2%로 가장 낮았습니다. 20위까지 서울의 주요 명문대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을 따로 봤더니 저소득층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치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안정적 직업으로 꼽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교대도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전체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내역을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느 한 지방대학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52%가 넘는 등 수능 배치표의 순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이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고리를 끊겠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보면 정작 끊어진 건 교육을 통해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특히 중하위층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지유 기자입니다. 이모근은 과학고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다녔습니다. 학원 때문에 대전의 집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치동에 있는 학원이라고 있는데 방학 때 서울로 갔을 때는 150 정도 썼던 것 같고 대충 생각해봐도 거의 한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를 나와 서울대에 입학한 정모양도 비슷합니다.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해주면 열심히 할 텐데 솔직히 저는 되게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정보 같은 것도 학원에 비해 느리고. 바꿔 말하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이 적다는 것은 상류층이 주요 대학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지역균형이나 사회적 배려 전형에 혜택이 집중되는 최하위 소득계층에 비해 중하위층의 사정이 더 위태롭습니다. 203개 대학의 저소득층 3년 평균값은 23.3%인 반면에 중하위층은 14.8%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6에서 8분위인 중상위층과 고소득층의 신청 비율도 비슷하긴 하지만 미신청자들이 대부분 이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 재학생들의 소득계층별 구분은 Y자 모양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추정입니다. 미신청자와 신청자 중 90분이 고소득 학생 비율도 저소득층 비율처럼 주요 명문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 정책도 이 같은 상황을 면밀히 따져 맞춤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산과 강, 빙하 같은 자연물에 사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른바 지구법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법으로 훼손된 자연에 어떻게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건우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걸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건우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한 인도 법원은 최근 25년 동안 길이가 850m 이상 줄어든 히말라야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빙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동등한 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 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판도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개발 정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보다 더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규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개발 정책도 조심스러워지고 후유증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국은행에 이어 다른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경기 회복세를 단정하기에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다음 주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는데 이번에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이달 말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 기존의 2.2%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예상보다 수출 실적이 좋아 생산과 투자가 늘자 몇 달 전만 해도 비관적이던 경기 전망 방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3년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던 국제통화기금 IMF의 다음 주 세계 경제 전망 발표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세를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 경기는 나아졌지만 가계부채나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적 불안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호조가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정비가 필요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경북에서 오늘만 3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40분쯤 경주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후 6시간 간격으로 포항시 북부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1과 2.0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경주의 경우 지난해 9월 본지진의 여진이지만 포항은 이와 별개의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상반기 1조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롯데 측은 중국 롯데마트의 영업 중단과 관광 금지에 따른 면세점 타격 등으로 지난달에만 2,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주변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390곳을 점검한 결과 63%가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유리 공장들은 이산화황 측정 장치를 조작하거나 정화 장치를 끈 채 운영했고 정화 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공장도 29곳 적발됐습니다. 웰빙 열풍 속에 국내 설탕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설탕 소매 시장 규모는 1,430억 원으로 3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설탕 대신 사용하는 기능성 감미료는 지난해 시장 규모가 120억 원에 이르면서 2년 만에 50% 넘게 성장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볼이 될 공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류현진 이후 5년 만에 200탈삼진 투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아 투수 김윤동이 던진 공이 타자 이정후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얼핏 보기엔 살짝 빠진 듯하지만 심판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스트라이크 존은 지난 시즌보다 위로 공 1개, 바깥쪽으로 공 반 개 정도가 넓어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국제대회 기준에 맞춰 스트라이크 존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자 타자들의 타율은 떨어지고 삼진은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60경기에 삼진은 모두 884개, 경기당 평균 7.36개로 지난 시즌보다 0.5개 정도 많아졌습니다. 투수들의 탈삼진왕 경쟁도 초반부터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SK 켈리가 27개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LG 류제국과 NC 장현식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5년 만에 200탈삼진 투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200탈삼진은 2012년 류현진 이후 한 차례도 없었고 프로 원년인 1982년 이후 35년간 딱 12번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로 투수에게 유리해진 올 시즌 프로야구가 새로운 스타 탄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저녁부터 제주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